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한장동아시아사 제7강 유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부터는 일단은 시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시기는 중심은 중국으로 봤을 때 당나라까지였기 때문에 7, 8, 9세기까지 봤는데 이제는 10세기부터 시작합니다. 10세기부터 길게는 한 14세기까지를 보는 내용이고, 한국 사회 때 봤을 때는 고려 시대가 중심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로 단조롭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각 세기마다 등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도 유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과 유목민족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당나라의 경우에는 7, 8, 9, 10세기에 있었던 나라였고 결국 멸망을 합니다. 자, 멸망을 했던 이유는 주전충에게 멸망을 했는데, 주전충은 절도사였어요. 절도사라는 것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령관인데, 지방 군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령관, 이미 당나라의 경우에는 쇠퇴하는 이유도 8세기의 안사의 난, 그리고 9세기 황소의 난을 통해서 사실상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5대 19기라는 시기가 펼쳐져요. 중국사를 보면 지금 중국사를 보면 지금 통일된 시기와 그리고 통일되지 않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시기, 혼란기가 반복이 되는데, 춘추 전국을 통일했던 진한, 다시 위진 남북조의 분열 수당, 그리고 다시 5대 19기라는 분열 시기입니다. 이 70년 정도 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춘추 전국, 그리고 위진 남북조, 그리고 5대 19. 이 시기에 사실상 사회를 통치했던 인물들은 절도사라고 하는 인물들이었고, 군사령관이 각 지방을 나눠서 국가를 막 만들고 여러 국가가 등장하다가 결국 조광윤에 의해서 송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자, 조광윤 역시도 절도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송나라가 국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조광윤이 국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숙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절도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 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문치주의입니다. 문으로서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문신을 통해 중심으로 통치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역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은 문신 중심의 국가잖아요. 자, 이 송나라 문치주의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절도사를 폐지했고요. 두 번째 전시를 실시합니다. 과거 시험은 수당 때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의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걸 전시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봐도 초시, 복시, 전시라고 해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 왕 앞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왕에게 충성을 하는, 문신을 기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나라 서하에게 매년 세패를 바쳐야만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하지만 그 개혁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개혁에 찬성하는 신법당과 개혁에 반대를 하는 구법당 간의 당쟁이 벌어짐으로써 송나라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나라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라를 건국했던 나라는 거란이에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지속됐던 나라고,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이 거란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었던 사람은 야율 아복이었고, 제일 먼저 발해를 멸망시켰고, 때마침 5대 십국으로 분란이 있던 이 중국 중원 지역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연운 16주는 지금의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북 지역의 중원 지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결국 이 연운 16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송나라와 거란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송나라 져요. 그리고 나서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송나라가 형, 그리고 거란이 동생이 나라인데, 문제는 매년 비단과 은과 같은 폐물을 새해 매년 송나라에서 거란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패를 받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거란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뒤에 볼 북방 유목, 지금 목 상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북방 유목민족이 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등장했던 10세기, 11세기, 12세기 등장했던 이 북방 민족들은 모두 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있냐면 북위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전에 봤던 북위 5세기의 북위라는 나라는 특징이 5세기 특징이 뭐였냐면 한화 정책을 쓴 것이 특징이에요. 한화 정책 또는 호환 융합 정책, 한족화하는 정책이나 또는 오랑캐 호화 한해 융합 정책, 호환 융합 정책을 쓴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래도 북방 민족의 성격이 흐릿해지잖아요. 반면에 지금 거란, 서하, 여진은 모두 다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농경 민족과 북방 민족이 섞여 살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북면관, 남면관이라고 해서 거란족들은 북면관이라는 제도로 행정 조직으로, 그리고 농경 민족들은 남면관이라고 하는 행정 조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란의 땅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농경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농경민을 따로 분리해서 통치하기 위한 행정 조직을 뒀다는 거. 북면관, 남면관제고, 이거는 여진의 맹한모국제와 주연제로 나눈 것과도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의 문자도 만들었고요. 거란 문자, 서하도 서하 문자, 여진도 여진 문자를 만들었고, 불교를 숭상했고요. 불교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를 침공했는데, 고려를 침공한 사실은 이제 고려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부터 볼까요, 그러면? 자, 고려 같은 경우는 91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고,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습니다. 거란의 1차 침략 때는 서희가 활약을 해서 강동 6주, 외교談판을 통해 강동 6주, 압록강 남쪽에 있는 6개 주를 획득하게 됐고, 2차 침략 때는 양규, 3차 침략 때는 광감천이 큰 활약을 하죠. 광감천의 활약을 우리는 귀주대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주대첩. 그리고 요 3차 침략까지 끝났을 때가 바로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를 구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천리장성을 쌓고, 한편으로는
요 나라에게 조공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국사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매우 주관적인 것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기록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 이후로부터 평화잖아요.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송나라, 거란 그리고 고려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됐고,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보면 거란에게 세패를 주거나 거란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러한 조공을 주었던 이런 내용 때문에 평화가 지속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1세기에 되면 거란은 그대로 있고 서북 지역에 서화가 등장하는데 한국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죠. 탄국투족이 만들었던 11세기부터 13세기 존재했던 나라고, 특징은 뭐냐면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다 특징이고, 동서교역을 중개했던 나라고, 송나라와 충돌 전쟁을 벌였는데 또 서화가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평화조약,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관계는 군신관계, 송나라가 임금이고 서화가 신하인 관계인데 이게 그런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매년 송나라가 서화에게 세패를 바치는 대가로 얻게 되는 관계가 바로 요 서화와 송나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거란에게도 세패를, 은과 비단을 주고 서화에도 은과 비단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구입하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 신법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쟁에 휩싸이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 여진족이 등장합니다. 12세기부터 13세기 존재했던 여진족은 앞선 거란이 야유라보기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면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통일했던 사람은 아구타라는 인물이었고, 당시 송나라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매년 거란과 서화에게 세패를 주니까 힘들고, 땅도 지금 연운 16주라는 지역도 거란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성장하고 있던 여진과 송나라가 연합을 해요. 함께 거란, 요 나라를 공격하기로. 그 대가는 뭐였냐면, 그 대가는 매년 거란에 바치던 세패를 여진에게 바치는 대가로 연운 16주 지역을 송나라가 차지한다라는 약속을 맺고 연합을 하고 결국 요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문제는 당시 송나라의 휘종, 흠종 황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진의 공격을 받게 됐고, 거란 멸망, 요 나라 멸망 이후에 송나라가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북송이 멸망하게 되니 그때가 정강의 연이었기 때문에 정강의 변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거란이라고 하는, 요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여진을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이 여진에게 나라의 절반을 빼앗기게 됐고, 그래서 수도가 바뀌어요. 송나라의 수도는 원래 카이펑, 개봉이라고, 변경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카이펑은 변경이라고도 하거든요. 변경이었는데 수도가 어디로 옮기냐면 수도가 항저우로 남쪽 지방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때부터의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금나라와 송나라, 남송 사이에 군신 관계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매년 또 세패를 바치게 되는 거죠. 이 여진은, 금나라는 화북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그리고 고려, 서화도 굴복시켜요. 그래서 서화도 군신관계, 고려도 군신관계인데, 고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좀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고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약 1000여 년 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12세기 여진족이 아직 금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맞부딪힙니다. 이때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별무반이 만들어지겠고, 동북 지역의 천리장성 이북의 9개의 성을 오히려 여진족에게 빼앗기면서 더욱더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을 겪기도 해요. 이 동북구성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획득한 강동 6주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진이 동북구성 지역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려줬는데 불과 1년 만에 여진은 금이라고 나라 명칭을 바꾸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송나라를 압박할 만큼 강력한 국가가 돼요. 결국 이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들은 나라의 힘이 강성해지자 과거의 일은 잊고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4대 관계를 맺자. 근데 당시 고려의 집권자는 이자겸이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요구 조건인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고려와 서하까지 굴복시켰던, 어떻게 보면 12세기 가장 강성한 나라는 바로 이 금나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송나라의 대외 교육을 좀 볼 수 있는데, 교육 물품은 요 고려, 대월은 베트남이죠. 요나라, 금나라, 고려, 베트남, 일본 등의 서적 비단 등을 수출하고 말, 인삼 등을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송나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조선술하고 나침반 등 기술이 아주 발달한 시기예요. 기술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량도 아주 크게 향상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물자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교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래서 광저우와 항저우 등의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이 설립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시박사는 당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나라 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요 송나라 때도, 그리고 원나라 때도, 더 나아가서는 명나라까지 유지가 됐던 해상무역기지라고 해상무역관청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이 송나라 때 있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3세기 북방 유목민족의 끝판왕이 등장하니 바로 원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또 이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그냥 볼게요. 그러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쓰죠 뭐. 아이고, 네. 뭐죠? 자, 13세기가 되면 북방 유목민족 계통의 끝판왕, 바로 몽골이 등장합니다. 몽골은 13세기부터 13세기 존재했던 나라인데 통일을 시켰던 사람은 태무친, 훗날 칭기즈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고, 앞선 거란, 여진이 남명관, 북명관 또는 맹한모국제와 같은 제도가 있다면 1500호제라는 군사조직 및 행정조직으로 다스렸던 시기였고, 요 칭기즈칸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정복 활동이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라즘을 정복했던 일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칭기즈칸의 다음 황제가 오고타이 칸인데, 사실 툴루이 칸이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인물은 오고타이 칸인데, 오고타이 칸 때는 고려의 침략을 처음 들어갔던 황제 칸이었고 금나라를 정복합니다. 자,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쿠빌라 칸이에요. 순서상을 봤을 때는 6번째 칸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왜 안 될까요? 자, 요 쿠빌라이 칸 때는 이제 나라가 좀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원래 몽골 지역과 그리고 나머지 중국 지역, 정복을 했던 중국 지역, 지금 보면 다 정복을 하거든요. 금나라도 결국 멸망은 몽골에게, 서하도 몽골에게, 남성도 몽골에게 다 멸망을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은 쿠빌라이 칸인데 쿠빌라이는 남쪽으로 내려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쿠빌라이 칸. 그리고 수도는 카라코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카라코롬에서 대도로 옮기게 되는데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그럼 명나라도 수도로 썼고 지금 원나라도 수도로 쓰고 원나라도 수도 쓰고 명나라도 수도로 쓰고 나중에 청나라도 수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때 고려를 항복시킵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됐던 시기고 남속은 아예 정복을 해요. 아예 없앴고 그리고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이 일본 원정 떠나기 위해서 고려에게 요구했던 정동 행성이라는 기호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대월 베트남도 침공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아래쪽에서 일본과 베트남 얘기하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 통치적으로는 행중서성이라고 하는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어 통치했고 다루가치를 만들었고 또 몽골 지상주의로 이제 정복한 지역을 다스릴 때 신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신분에서는 가장 위에는 1등 신분 몽골, 2등 신분 생목인 그리고 그 밖에 농경미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성은 꼴등 4등 신분으로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공에 대항했던 이제 고려의 모습을 보면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언제? 무신 정권 최우 시기에 천도를 했고 하지만 60여 년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개경 환도를 해요. 이 환도를 하는 개경으로 돌아온 시기가 쿠빌라이 칸 때고 이때 삼별초의 항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편 이때부터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돼서 내정 간섭을 받던 시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원간섭기 시기에 민족의식이 강화되면서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는 역사서가 써지게 되니 대표적으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와 같은 책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일본과 베트남을 보면 일본이 사실은 헷갈리잖아요. 일본 8세기부터 12세기 헤이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10세기부터 보고 있는데 일본은 시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딱 10세기에 북방의 요나라, 중국의 송나라, 한국의 고려가 등장했고 베트남엔 응호왕조 드디어 중국 지배를 계속 받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응호왕조가 등장하는데 일본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헤이안 시대로 쭉 연결이 됩니다. 헤이안쿄라고 하는 수도를 정해놨고 섭정과 관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인세이 원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던 세쇼 간파쿠 그리고 인세이 시대가 있는데 이 헤이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장원 공령제가 가장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구유지와 새로운 사유지가 등장하면서 장원 공령제가 등장했고 이것을 경작하는 것은 소농이고 관리하는 것은 유령 농민 중이었던 묘슈라는 계층인데 이 묘슈가 헤이안 시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묘슈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묘슈. 자 그러다가 12세기에 막부가 등장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학습했었죠. 언제 나왔더라? 5강이었나요? 아닌가? 가스카나라 시대. 정리를 안 했군요 아직. 이거는 다음 강에서 새로운 지배층이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안시대 말기부터 유령 농민이나 호족들이 무장을 하면서 무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무사 계층을 결국 통할하고 모두 합치게 되는 인물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가마쿠라에 자신의 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왕은 있지만 덴노 천황은 따로 있지만 덴노 말고 바로 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같은 군 사령관이 정권을 지니게 됩니다. 이들이 원래 받았던 명칭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점령해라, 정복해라 라고 하는 정의 대장국인데 줄여서 그냥 장군이고요. 장군은 일본 말로 쇼군이기 때문에 막부 시기의 통치자를 우리는 보통 쇼군이라고 불러요. 쇼군. 이들은 천황이 따로 있지만 덴노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막부 시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13세기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 몽골이 고려와 함께 연합구를 형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 여몽연합군 두 차례 파병됐는데 모두 다 태풍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 태풍을 신풍, 신의 바람이라고 부르고 일본말로 하면 가미가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이름을 띤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살 폭탄을 감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점차 퇴폐하고 있던 일본이 과거에 신의 도움으로 몽골을 물리쳤듯이 또다시 한번 신의 도움으로 미국을 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성공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때 13세기에는 두 차례 걸친 태풍의 도움으로 여몽연합군을 이겨냈고,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 돕는 나라, 신의 나라, 신국의식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태풍이 몰아닥쳤어도 소수의 병력이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로부터 점차 쇠퇴를 합니다. 쇠퇴를 하니까 누가 이 기회를 누리면 천황, 덴노가 노려요. 야, 내가 지금 황제인데, 왕인데 저 장군한테 힘을 못 쓰고 있구나. 그래서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실패를 해가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14세기에 열리게 되는 원인이 되죠.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트남을 좀 보면 베트남은 계속 중국 지배를 받았다고 했죠. 중국 지배를 한 무제 이후로부터 쭉 받다가 당나라 때는 안남도부라는 지역으로 불다가 응호구엔에 의해서 10세기에 응호왕조가 열리며 독립을 결국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좀 복잡한 과정을 볼 거예요. 딘보린이 응호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만들었고, 이때 딘왕조의 베트남을 대구월이라고 부르다가 레호안이 다시 일어나서 레왕조를 열어요. 그러다가 리공우원에 의해서 리왕조가 열리는데 앞에 거는 별로 볼 필요 없는데 응호, 딘, 레는 볼 필요 없는데 리왕조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왕조가 국가의 명칭을 삼았던 것은 대월, 베트남어로 하면 나이비엣이고 꽤 오래 국가가 지속됩니다. 12세기부터 13세기 동안 지속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수도를 탕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탕롱은 지금의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지금 베트남 수도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면 유교, 성리학을 막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유교를.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문묘를 설립하고 국자감, 과거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참파를 공격하고, 그리고 남송으로부터는 야, 네가 바로 그 남부지방의 지역을 다스려줬다라고 해서 책봉을 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끝판왕 얘기하고 있잖아요. 몽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려는 강화도로 전도하고 개경을 환도하고 부마국이 됐고, 일본은 두 번에 걸친 태풍의 도움으로 실패를 했고, 자,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 13세기가 되면 새로운 왕조인 쩐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쩐 왕조의 장군 중에 우리나라의 이순신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쩐흥다오라는 인물이고, 전근대사에 베트남은 잘 안 나오지만 이 쩐흥다오가 나와요. 중요한 인물이죠. 몽골을 격퇴합니다. 격장사라는 글도 쓰면서 세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던 베트남의 독립 영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에 베트남의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돼요. 마치 우리처럼 지금 고려에서도 베트남의 간섭을 받으면서 민족의식이 성장했듯이 베트남에서도 민족의식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써지듯이 베트남의 대월사기가 써지고요. 베트남의 고유 문자인 찌른 문자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지금 우리가 7강 유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를 봤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나 참고서와 같은 다른 교재를 통해서 살을 붙여야 돼요. 이건 뼈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을 붙여서 한번 꼭 보시고, 지금 필기가 안 돼가지고 또 필기가 되네 이제. 뭐야, 끝내리니까 필기가 되네. 쿠빌라이 칸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적어도 몽골의 일대칸, 칭기즈칸, 툴로이칸, 오고타이칸, 퀴이크칸, 몽케칸, 그리고 쿠빌라이칸 이렇게 이어지는데, 적어도 칭기즈칸, 호라짐 정복, 오고타이칸, 고려 침략, 금정복, 쿠빌라이칸 제일 중요한 사람, 대도로 수도로 옮겼고 고려 복속, 남성 정복, 일본 원정, 대월 침략,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10세기부터 14세기, 5세기, 6세기에 등장하는 좀 농업과 상공업 등 산업의 발전을 좀 보고, 그 속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지배층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